안녕하세요. 에코앤드림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하락에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 회사 측에서도 이런 주가의 비이상적 낙폭 과대에 따른 현상을 인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기사화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일단 김민용 대표이사께서 "올해는 다음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다. 급속한 성장기에 충분히 다하지 못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차세대 기술에 투자해서 내년 2차 전지 사이클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도약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2차 전지 시장 반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수익성과 원가, 그리고 인력, 거버넌스 등 내부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신규 제품 라인업인 리튬 인산철, LFP 전구체, 리튬 망갈리치 전구체, 고전압 미드니켈 전구체 라인업들을 추가해서 상품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거래처와 지역 확대를 통해 매출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LFP, 미드니켈, 리튬 망갈리치와 같은 신규 제품들에 아울러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고체용 전해질 관련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28년 이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성장 옵션을 확보한다라는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용 대표이사는 현재 주가가 회사 성장성과 본질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회사의 기사 내용들, 회사가 이제 기자분들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고, 혹은 이러이러하게 보도를 좀 해달라라고 내용들을 제공해서 기사화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회사가 제시하는 미래 성장 옵션들, 미래 성장 동력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구슬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따로 이 산업과 정책, 업계, 그리고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말 내가 봤을 때는 회사의 방향성대로 일치하게, 속도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정말 회사가 제시하는 그런 성장성의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본질적인 이 에코앤드림이 가지고 있는 전구체 시장의 어떤 진입 장벽이라든지 경쟁력, 그리고 에코앤드림만의 이 전구체 제품 기술력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산업이나 정책 환경들을 어떤 식으로 에코앤드림이 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들을 어 조사를 좀 했고 영상으로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에코앤드림을 정말 진정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 요즘 많이 힘드신 그런 상황들이신데, '나는 정말 이 종목을 중장기로 투자해서 꼭 성과를 내고 싶다.' 음 혹은 '나는 뭐 성과가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이 영상이 모든 부분을 다 얘기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인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조금이나마 투자 환경에, 투자 포인트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도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전구체라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전구체에 선행 물질인 광물이 있습니다. 핵심 광물입니다.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망간이 합성돼서 전구체로 제조됩니다. 그리고 이 전구체는 양극재의 선행 물질이죠.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 PM이나 포스코 퓨처엠, 뭐 LNF 같은 회사들의 양극재, 에코앤드림의 양극재 고객사는 유미코어죠. 이 양극재를 제조하기 위한 선행 물질로서 제조가 된다. 에코앤드림은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부분도 점점 저가형, 그리고 성능이 좋아져야 하는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ESS나 그리고 로봇, 뭐 다양한 뭐
AI가 결합된 하드웨어 기기들이 많이 출시가 될 거잖아요. 뭐 방산복이라든지 뭐 UAM, 뭐 드론, 각종 뭐 선박 뭐 이런 쪽들로도 배터리가 탑재가 앞으로 많이 될 텐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잡아주는 다양한 신규 제품들, 더 성능이 좋고 가격은 저렴해지는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져야 해요. 네. 그래야지 최종적인 이 밸류 체인의 가장 상단에 있는 뭐 완성차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라든지 뭐 나중에는 로봇을 만드는 로봇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좋은 배터리, 성능은 좋고 가격은 좀 저렴한 이런 그런 배터리들을 조달해서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그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고객들이 선택하면서 그 최종 고객 밸류 체인의 매출 고주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성능 양극 소재에 따른 뭐 고성능 전구체들이 필요해진다. 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라는 선행 물질을 제조하지만 이 양극재의 물성에 맞춰서 전구체를 제조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라고 했죠? 각종 AI가 결합된 폼팩터들 뭐 자율주행용 전기차, 로봇 뭐 ESS 그리고 뭐 AI가 결합된 뭐 우주선 뭐 좀 미래 얘기겠지만 AI가 결합된 뭐 방산 무기들 이런 쪽들로 다 배터리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양한 성능과 다양한 가격에 맞춘 양극재의 어떠한 물성들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맞춤형 전구체가 먼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양극재와 전구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라인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앤드림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으로 이 고전압 미드니켈 HVM이라고 하는데 이 전구체를 개발하고 있고 리튬 망간리치 전구체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니켈 양극재로는 이 나중에 AI가 결합된 다양한 폼팩터들이 개발되고 이제 판매가 될 텐데 그 고성능 하이니켈 하나의 제품만으로는 그 모든 제품들, 최종 제품들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고객사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특성들이나 뭐 성능들, 뭐 가격 옵션들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미래의 그런 옵션들을 어 미리서 연구 개발하고 있으면서 라인업으로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에코앤드림이 유미코아와 SK온을 타고 현대차로 납품했었던 이 하이니켈 전구체가 80% 니켈 함량의 하이니켈 전구체인데 이번에 인터배터리 어워즈에서 니켈 함량 90 이상의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 소재가 이제 어워즈 수상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여기 친환경 저단가 양극 소재가 여기 가격을 좀 낮춘 저단가 고전인 미드니켈, 리튬 망간 리치 이런 제품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업 계획을 보시면 작년에 이 하이니켈 80% 짜리 현대차 납품을 성공했고 물론 이제 북미 전기차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납품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장이 좀 개선되면서 납품량도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 90% 이상 고성능 하이니켈 그리고 이 고전한 미드니켈과 리튬 망간리치라는 저단가 양극 소재도 이 숏텀으로 현재 로드맵에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롱텀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 소재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는 에코앤드림의 간단한 사업 계획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음. 그러면 이 에코앤드림이 과연 이 전고체 시장에서 정말 탑티어 플레이어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아무나 이 전고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음. 혹은 에코앤드림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어. 그래서 이 산업이 성장할지라도 에코앤드림이 뭐 그저 그런 정말 뭐 일반적으로 아무나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주가가 빠지니 뭐 걱정 섞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전고체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부터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반적인 내용들보다는 좀 본질적인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뤄볼 생각이니까 아마 조금 지루하실지라도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구체 산업의 진입 장벽은 겉으로 생각하거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구체는 단순히 금속, 염을 섞어 만드는 중간재가 아니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여러 금속을 동시에 공침시키고 열 처리해서 원하는 조성과 입자 구조를 구현해야 하는 고난도 화학 공정 산업입니다.
고난도입니다. 공침 과정에서는 pH, 온도, 농도, 교반 속도, 첨가제 조건 등이 서로 얽혀 있고요. 이 변수들을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입도 분포가 무너지거나 조성이 틀어져서 양극재 및 셀 단계에서 바로 불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소량 샘플을 만드는 것과 연간 수만 톤 이상 규모로 같은 품질을 대량 반복 생산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고난도 화학 공정 산업이고요. 여러 가지 공정들이 서로 조건들이 얽혀 있고 이 변수들을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입도 분포가 무너지거나 조성이 틀어져서 최종적으로 이 양극재와 셀을 만들 때 이 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전구체의 제조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업의 핵심은 입자 조성 설계 능력과 양산 공정 제어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객사는 니켈 함량과 불순물 허용치 같은 화학 조성뿐 아니라 입자 크기, 분포, 그리고 입자 구조까지 세부 스펙을 제시합니다. 전구체 업체에게 이러한 입자 크기는 어떻게 해주세요, 입자 구조는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본인들이 써야 하는 최종 셀의 그런 규격과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전구체의 세부 스펙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래서 전구체 업체는 이 요구에 맞춰서 레시피를 조합하고 반응 조건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이 고객사가 요청하는 스펙에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레시피 데이터와 공정 노하우, 계측 및 분석 역량은 1년, 2년 만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수년에서 10년 이상 연구 개발과 파일럿 경험을 걸쳐야 이러한 고객사의 요구 스펙을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집니다. 에코앤드림은 2008년부터 전구체 연구 개발을 해오던 전구체 1세대 기업이죠. 국내에 몇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앤드림이 국내에서 이 전구체를 할 수 있는 고려 아연과 합작인 한국 전구체, 캠코 이런 쪽들도 있긴 한데 이 상장사 중에서는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앤드림이 단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1세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전구체는 어디서 가져오냐? 아직까지 거의 다 중국 것입니다. 중국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중국계 전구체를 제외하고 비중국 전구체를 사용해야 하는 이 미국과 유럽의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수혜도 받을 건데 그런 내용들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 계속해서 이 전구체 진입 장벽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결국은 이 에코앤드림이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레시피를 조합하고 반응 조건들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스펙을 맞춰야 하는데 이런 역량들이 한두 해 만에 쌓이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이상 걸린다. 에코앤드림은 2008년부터 진행을 해오던 그런 업체이다. 2008년부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 상업화해서 대량 납품을 하려고 2024년, 2년 전에 캐파 증설을 한 것입니다. 예. 이제 시작하는 회사예요. 이제 시작하는 회사. 또한 설비와 환경 규제도 높은 장벽입니다. 공침 공정 특성상 대량의 폐수와 화학 약품이 발생하므로 폐수 처리 설비와 공정 안전 시스템, 환경 인허가를 갖춘 대규모 플랜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초기 자본이 적은 업체가 진입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니켈, 코발트 등 원재료 가격 변동과 공급망 리스크를 감당할 재무지력도 필요하다. 원재료 조달에 조금만 실패해도 수익성이 급격히 훼손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력과 조달 네트워크가 사실상 숨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참조만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고객 승인 구조입니다. 전구체 품질은 양극재 및 셀 신뢰성에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양극재의 선행 물질이 전구체이기 때문이죠. 이 전구체 품질이 잘못되면은 불량 배터리가 만들어져요. 그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겠죠. 고장 나거나 폭발해 버리겠죠. 엄청나게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전구체라는 것은. 그래서 신규 공급업체가 하나의 고객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샘플 테스트, 그리고 파일럿 라인 테스트, 양산 라인 검증, 품질 감사 등 긴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만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수년의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서 한번 이 벤더로 승인되면 완성차, 셀, 양극재 입장에서는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이 승인된 공급선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포지션을 잡은 기존 플레이어가 있으면 후발주자가 끼어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력이 조금 더 좋거나 조금 더 싼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강력한 메리트가 필요한데, 애초에 이 전구체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고난도 화학 공정 산업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입도 분포가 무너지거나 조성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양극재나 셀이 불량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오랜 시간 연구, 개발,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객사 테스트, 승인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갑자기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시장 구조도 진입장벽을 강화합니다. 현재 글로벌 전구체 시장은 중국 대형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중국 전구체 기업인 거린메이가 있죠. 이 중국 전구체 업체들이 이 생산 능력, 캐파와 원가 경쟁력으로 시장을 이미 장악한 상황입니다. 후발주자가 기술력만으로 승부하기에는 규모와 원가 측면에서 핸디캡이 큽니다. 동시에 미국 IRA 등 정책 변화로 비중국계 전구체 수요가 커지는 흐름도 있지만, 이 역시 기존의 기술, 설비 레퍼런스를 갖춘 소수 업체에 먼저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전구체 산업은 기술, 설비, 환경 대응, 자본, 고객 레퍼런스를 모두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에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소재 가공업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진입에 요구되는 시간과 돈과 인력 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신생업체가 아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의미 있는 플레이어로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랫동안 이 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기술을 어 연구 개발하고 시간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사와의 어떤 레퍼런스를 쌓아온 기업들만이 앞으로 이 비중국계 전구체 수요가 늘어나는 이 환경 속에서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에코앤드림이 확보하고 있는 이 전구체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현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처음으로 캐파 증설을 했는데, 이 캐파 증설을 하고 계약을 한 업체가 최종 현대차라는 유저였고, 이 현대차가 판매하려고 했었던 북미 전기차 시장이 하필 에코앤드림이 계약을 따낸 직후에 몇 개월 이후에 바로 시장이 침체되어 버리니까 에코앤드림이 이 첫 번째로 사업을 확장했었던 이 계약이 상당히 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게 되었죠. 물론 앞으로 다시 북미 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이 수주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첫 번째 확장한 이 사업, 첫 번째 계약한 이 내용들이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러나 앞으로 이 여러 가지 국가들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고객사에서 비중국계 전구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이것이 에코앤드림 전구체의 수요로서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중국계 전구체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막 아무 기업이나 이 비중국계 전구체 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진입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산업이 커지는 국면에서 배터리 셀과 양극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져 가는 것은 아시죠? 예, 이런 가운데에서 비중국계 전구체 수요가 미국의 IRA 등 정책 변화로 비중국계 전구체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텐데,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는 침체되어 있지만 앞으로 비중국계 전구체 수요가 정책과 산업의 성장으로 늘어난다면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플레이어인 에코앤드림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먼저 이 전구체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에코앤드림의 이 전구체 기술력이 무엇이냐? 이 당사가 강조하고 있는 기술력이 무엇이냐? 다른 에코프로머티나 한국 전구체, 캠코 같은 기업들 혹은 중국 업체들에 대비한 어떤 특징적인 내세울 만한 기술력이 무엇이냐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앤드림의 전구체 기술력 첫 번째 축은 입자 그리고 입도 제어 능력입니다. 포인트는 소입경 전구체와 특수 대입경 전구체, 그리고 두 개를 섞어 쓰는 바이모달 구조 설계가 특징입니다. 같은 조성과 같은 템 밀도라도
1차 입자의 크기와 분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충질률, 출력, 수명 특성이 달라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양극재나 셀, 그리고 최종 완성차, 고객사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춰서 입자 크기와 입자의 비율, 그리고 입도 분포 폭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사가 요청하는 스펙과 목적에 맞게, 맞게끔 맞춤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춤 설계형 전구체. 지금까지는 이 기술 트렌드를 보면 배터리 수요가 대부분 전기차 부분에 80 이상 비율의 하이니켈이나 혹은 LFP 이 정도로 딱 나뉘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성능이 더 개선되고 가격은 좀 더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중국계가 아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LFP를 대체할 만한 다양한 니켈계 제품들이 신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용, 뭐 군수 방산용, 뭐 ESS용 여러 가지 폼팩터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AI 시대잖아요. AI가 결합된 특정한 폼팩터들이 다양하게 나올 텐데, 뭐 전기차, 뭐 로봇, 단순히 전기차, 단순히 로봇, 단순히 ESS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뭐 저가형 전기차, 뭐 성능은 중간인데 조금 싼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 로봇도 뭐 휴머노이드용 로봇, 뭐 특정 뭐 반도체 제조 로봇, 뭐 물류 이동 로봇 등등. 뭐 물류 이동 로봇도 하나의 상품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텐데 그 제품마다 요구가 되는 그런 특성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배터리를 우린 탑재할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배터리 탑재하고 여기엔 이런 배터리 탑재할 거예요. 배터리 회사들이 하나의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배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에코앤드림이 고객사의 다양한 요청들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커지고 정교해지고 디테일해질수록 에코앤드림이 가진 기술력이 경쟁력으로 상당히 부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건 아니죠. 이번에 인터배터리 어워즈 수상을 했습니다. 인터배터리 어워즈 수상 국내 기업들 중에서 LG엔솔, 삼성 SDI, SK온,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앤드림이 있습니다. 저명한 기업들의 같이 어깨동무해서 인터배터리 어워즈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90% 이상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로 어워즈 수상했고요. 하이니켈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수상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주최하고 배터리 산업 내 혁신 기술과 제품을 발굴해서 시장을 하고요. 기술성, 혁신성, 상품성, 그리고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서 수상합니다. 에코앤드림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하겠다, 뭐 신규 제품 만들어서 납품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기술력이 있고, 이 기술의 핵심 인물은 제가 봤을 땐 이제 김민용 대표이사님도 있지만은 이 CTO, 이 최고 기술 책임자죠. 김태민 CTO, 김태민 최고 기술 책임자. 이분께서 이제 과거에 삼성전기 기판 연구소 출신입니다. 이 기판에 들어가는 미세 패턴과 적층, 도금, 열처리 등에서 미세 단위를 제어하는 것과 전구체 공침 반응, 입도, 모폴로지, 열처리 조건을 미세하게 제어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기술적인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기판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에코앤드림 CTO로 이제 이직을 하셨고, 이제 삼성전기 기판 연구소라는 것이 국내 대기업 소재 공정 연구개발 포지션 중에서 스펙과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커리어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는 김태민 CTO 분께서 기술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앤드림의 기술력 축 두 번째 부분은 공정 및 합성 제어 기술입니다. 에코앤드림은 액상 공침 공정에서 온도, 교반, 농도, pH 첨가제 조건을 조합해서 고객사 스펙에 맞는 입자 조성을 뽑아내는 반응 제어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연구실에서 한번 성공한 레시피를 대형 설비로 옮겨도 동일한 품질이 나올 수 있게 반응기 설계, 운전 조건, 세정 건조 분쇄까지 1년의 공정을 최적화하는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산 라인에서 반복적인 재현 가능한 공정 기술을 갖고 있어야
글로벌 양극재 셀 업체의 벤더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일정 수준 검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현대차의 전기차가 북미 지역에서 이제 미국의 정책 부분 때문에 판매량이 좀 침체가 됐지만 현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전구체를 에코앤드링커를 이제 쓰잖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예. 기술력이 있고 계약이 1차적으로 됐지만 아쉽게도 이 미국의 단기적인 정책 및 산업의 불황으로 실적이 2분기 정도 침체가 됐고 2분기 정도 침체가 된 상황 속에서 증시가 미끄러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과대낙폭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산업이 다시 침체 국면에서 성장 국면으로 돌아서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까지도 이 장기적으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전기차 부분도 이 유미코와 및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양극재 업체들에게 이 제품 승인을 현재 대기 중인 상태이고 이 승인이 난다면 추가적인 계약들과 수주 형태로 결국은 실적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기반 기술과 기술을 바탕으로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시장 전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죠. 아직까지 알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전구체 시장은 중국 빅플레이어, 거린메이 등 그런 플레이어들이 캐파와 원가에서 앞서 있고 한국 업체들은 중국 업체보다 높은 기술력과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비중국 정책에 대한 비중국 공급망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과정에 있다. 보시면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2023년에 본격적으로 개화됐고요. 이제 3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2차 전지 산업이 크게 개화된 지는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거기에 비중국 공급망이라는 부분은 24년도 한 중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큰 산업의 변화가 이뤄진 지가 이제 1년,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에코앤드림 같이 성장을 하기 위한 초기 기업이 바로 막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확보해서 정말 압도적인 정말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매크로적인 현상들에 왔다 갔다 주가가 엄청나게 이런 낙폭과 상단폭이 변동폭이 강해진 상태이고 이번에 여러 가지 약재들이 겹쳐 가지고 실적이 2 분기가량 좀 다소 약하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매크로라는 그런 악재를 맞아 버리니까 증시 약재를 맞아 버리니까 투매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초기 업체이고 첫 번째 기술력이 있고 두 번째 양산 능력이 있고 세 번째 비중국이라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산업 자체가 커지는 포지션이다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기울어 가는 산업이 아니라 커지는 산업이다.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이 과대 낙폭 매크로적으로 반영해서 크게 낙폭 과대를 받았었던 이 하락 구간이 다시 이 회복을 하고 추가적으로는 신고가 돌파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업이 이제 개화되고 정립되고 커지는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오겠습니까? 예. 그런 기회들을 잘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 주가가 떨어져서 무조건적인 비관론, 회사가 망하니,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니, 대표이사 임직원들은 도대체 뭐 하니, 언제까지 뭐 기다리고만 뭐 말로만 하겠다라고 할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 보는 내용들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에코원드림은 특정 고객사나 배터리 타입에 종속되지 않는 논 캡티브 공급 구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전구체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이게 장점이다라고 했죠. 논 캡티브. 자, 특정 고객사 종속되지 않는다. 특정 배터리 타입에 종속되지 않는다. 어떤 고객사나
어떤 배터리 타입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그런 특정한 배터리 타입이 그렇게 뭐 요구가 많이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AI 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이 특정 폼팩터에 탑재가 되겠습니까? 자동차도 자율주행 테슬라가 27, 28 다시 개시한다라고 하죠, 높은 단계. 현대차도 자율주행 4 단계 27년, 28년 연구 개발해서 도심 주행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그런 완성차 업체들에서 자율주행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자동차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다양한 타입들이 또 배터리 타입들이 필요해질 것이고, 또 AI가 확산되면서 로봇도 아까 한 말인데 그대로 아까 한 얘기 또 드리는데, 로봇도 확산될 것이고, 휴머노이드도 뭐 전쟁용, 뭐 군사용, 뭐 제조용, 뭐 안내용, 뭐 순찰용 이런 게 다 있을 것이고, 뭐 공장용, 제조용 로봇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물류 로봇, 뭐 서빙 로봇, 여기에 다양한 제품들이, 특정 로봇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다양한 배터리들이 나올 것이잖아요. 특정 배터리 타입이 종속되지 않는 논캡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객사가 원하는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 앞으로 이 배터리 산업이 커지고 특정 폼팩터들이 다양하게 나올 때 에코앤드림이, 지금은 유미코와 SK온 현대차로 이어지는 하나의 납품처만 갖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러한 논캡티브 공급 구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폼팩터들이 나올 때, 다양한 폼팩터들을 고객사들이 요구할 때 에코앤드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양한 고객사 밸류체인 확보할 것이고, 공급처도 SK온 현대차뿐 아니라 뭐 다양한, 뭐 가령 이제 잠재 고객사인 포스코, 뭐 삼성 SDI, LG엔솔, 뭐 파워코 등등등 다양한 양극재 및 셀 회사들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보시면 2차전지 시장이 전기차를 넘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증가, 로봇 및 자동차 산업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이제 전기차용 하이니켈 90% 이상 하이니켈, 그리고 미드니켈, 고전한 미드니켈, 그리고 리튬 리치 같은 전기차용 배터리도 개발하고요. 그리고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관련 내용, 그리고 이제 LFP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전고체 배터리 관련 내용, 이 장기 계획인데요. 요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태민 CTO 인터뷰 중에서 전구체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고체 전해질 기술도 연구한다. 목표 워커블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그런 타임라인은 27년이나 28년 정도이다. 전고체용 소재 말하는 거예요. 전고체용 소재 부분, 실제 시제품이나 워커블한 수익성 있는 혹은 운용 가능한 전고체 소재 제품을 목표로 27년, 28년을 보고 있다. 1, 2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현재 빠르게 가기 위해서 로드맵을 구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에도 양극재가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뭐죠? 뭐 로봇같이 긴 이 주행 시간과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이 높은 에너지 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배터리를 이 전고체 배터리로 사용을 하곤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도 당연히 양극재가 들어가죠. 이 배터리, 이게 셀이잖아요. 이게 셀입니다. 셀의 구조인데 다른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고체로. 이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통상 로봇용 배터리로 많이 쓰일 전망이라고 하죠. 혹은 정말 고성능 전기차에 들어갈 그런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액체 전해질이냐 고체 전해질이냐 차이이지, 양극재는 똑같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김태민 CTO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고체 배터리에도 양극재는 필요하다. 양극재 합단인 전구체 역시 계속 쓰일 것이다. 전고체형 전지에 들어가는 전구체는 현재 싱글 크리스탈 단결정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맞게 기계적 강도 등만 조정하는 정도의 대응으로도 충분히 고객사의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전고체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즉 로봇용 배터리 수요 혹은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되는 전기차 수요가 올라오는 되는 시점에 고객사가 전고체용 전구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다면 에코앤드림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전구체 기술력으로도 강성 정도만 조정했을 때 전고체용 전구체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전고체용 전구체 요구를 맞출 수 있다. 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에코앤드림이 이 양극재용 전구체도 로봇용으로 혹은 전기차용 전고체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상태이고,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체 전해질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고체 배터리에는 양극재가 들어가고 전고체 전해질도 들어간다. 고체 전해질도 들어간다.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전고체 배터리용 전구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전구체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 가지고 수요만 발생하면은 어느 정도 조그마한 대응으로만도 충분히 요구를 맞출 수 있고, 추가로 연구 개발하는 분야는 전고체용 전해질이다. 고체 전해질 합성 공정이 전구체 합성과 유사하다라고 판단해서 전구체 합성 기술을 응용해서 고체 전해질 기술을 연구 중이다. 그러니까 이 전고체용 고체 전해질의 합성 공정 만드는 공정이 지금 에코앤드림이 하고 있는 전구체 합성과 유사하다. 그래서 전구체 합성 기술을 응용해서 고체 전해질 합성 기술도 연구 중이다라는 거고, 이 사업화 대상이고 목표 시점은 27년, 28년이다. 시제품이나 실제 상용 가능한 수준의 제품, 워커블한 제품 시장에 출시할 타임라인은 27년, 28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대부분의 로봇에는 전동 공구 등이 쓰이는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로봇의 특성상 배터리 탑재 공간이 제한적인 데다가 규격에 맞춰 작은 셀을 적용하면 출력 용량이 함께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전동 공구 등에 쓰이는 일반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를 로봇용으로 쓰일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에코앤드림은 특정 셀사나 양극재사의 전속이 아니라 다수 고객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전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SK온, 유미코아 쪽이지만 삼성, SDI, LG엔솔 등 어느 쪽이든 로봇 전고체 라인업에서 전구체를 조달하려는 니즈가 생기면 에코앤드림도 납품 후보군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이 중국 공급망 탈피와 제조업 리쇼어링 그리고 첨단 산업 안보 강화에 따라서 PFE라는 비중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중국산 비중이 낮춰지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비중국계 배터리 소재 확보 수요가 높아지면 에코앤드림처럼 비중국계 소재에 특화점이 있는 기업도 로봇용 배터리 밸류체인 합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부분이 혹은 ESS 부분이 미국에서 안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쵸? 전기차는 돌아다니는 감시 장치다라고 하면서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퇴출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가 이제 나중에 특정한 뭔가 안보 리스크가 발생할 때, 한마디로 전쟁이나 그 전 단계 정도 혹시 리스크가 발생할 때 미국 지역에 중국 전기차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럴 때 전기차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감시 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ESS 부분도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소재가 들어간 ESS가 연결된 데이터 센터를 셧다운 시키거나 해킹시키거나 특정한 리스크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점진적으로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안보 강화에 따라서 중국산 소재를 배제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에서도 로봇이 많이 돌아다닐 텐데 로봇이 어디에 쓰일까요? 전쟁용 로봇에도 쓰이겠지만 각종 그런 기초 물질을 만드는 제조 공정에도 로봇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 배터리가 거기에 다 탑재가 되어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까요? 잘 움직이는 로봇들이 셧다운 돼 버리거나 공장에 들어가 있었던 로봇들이 셧다운 돼 버리거나 혹은
뭐 진짜 해킹해 가지고 로봇을 미국 소유의 로봇을 미국 군인들을 향해서 쏴 버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비중국 정책, 비중국 소재 정책에 의해서 로봇 시대가 또 도래하게 되면은 비중국산 로봇용 배터리 소재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장기 전략이긴 하겠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뭐 지금 당장 접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시대가 흘러가는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무조건 된다라고 확정짓지는 못하죠. 이런 시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놓고 투자를 하면 그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아주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에코앤드림의 LFP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셀 3사 및 양극재사들이 ESS 비중을 늘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시대의 변화죠. AI 시대가 커지면서 반도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원들이 원전은 이 짓기까지 시간이 약 8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고요. 초기 이 시공부터 완공까지 8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타임라인이 긴 전력 공급원이 LNG나 뭐 해상 풍력 이런 쪽들이고, 가장 짧은 것들이 보여준 태양광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원전, LNG, 해상 풍력, 태양광 쪽들이 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예, 부각을 받고 있죠.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배터리 셀 3사 및 양극재 업체들이 ESS 비중을 키우고 있죠. 근데 이 ESS에는 보통 LFP가 들어갑니다. LFP. 예, 그런데 LFP를 에코앤드림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에코앤드림의 LFP 관련 내용이 어떤 특정 고객사와 수요가 혹시 연결될 수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LG엔솔부터 보시면, 먼저 북미에서 ESS를 6조 원 규모 따낸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화큐셀과 ESS 계약을 했었고, 26년 기준 ESS 캐파가 60GHz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50GHz 이상 ESS 캐파의 80%를 미국에서 생산할 목표이다. 27년 내년 이후에는 한국 오창에서도 ESS용 LFP를 생산 계획이다. 그런데 ESS를 만들려면 말씀드렸죠. LFP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LG엔솔은 ESS용 LFP를 어디서 조달했냐? 중국 상주리원이라는 LFP 양극재 회사에서 5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따냈었고요. 또 인도네시아 LFP 양극재 업체 PT LBM 등에 지분 투자를 해서 LFP 양극재에 대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LFP 양극재를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캐파 규모가 아직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포함한 해외에서 조달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미국 포함한 전반적인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이 중국 탈피이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업 리쇼어링, 공급망 안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산업이 첨단화되면서 각종 뭐 해킹 문제나 뭐 그런 각종 안보 리스크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를 점점 줄여야 하는데, LG엔솔이 미국으로 납품할 수 있는 ESS에 중국산 LFP를 넣고 있잖아요. 앞으로 비중을 줄여야 해요. 일단 초기에는 중국산을 쓰겠지만 앞으로 점점 중국산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한국의 LNF 같은 기업들이 LFP용 양극재를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LNF 같은 기업들이 이 ESS 시대가 좀 개화되면서 LFP 양극재 납품 그런 이력으로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죠. 네. 실제로 삼성 SDI와 LNF가 ESS에 들어갈 LFP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이고요. LG엔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미국, 유럽, 한국 등지에서 필요한 데이터 센터용 ESS 셀을 앞으로 계속 생산량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왜? AI 시대가 계속 확장되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그 안에 전력 공급이 돼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니까 ESS가 점점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적인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LFP도 같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1차적으로는 LNF 같은 LFP 양극재를 할 수 있는 기업들과 계약량들이 늘어나겠지만
에코앤드림도 지금 보시면은 LFP 전구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서 이 비중국계 LFP 시장에 초기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비중국계 LFP 시장이 ESS나 혹은 저가형 전기차 부분으로 커지기 때문에 에코앤드림도 LFP를 준비하고 있고, 왜 준비하고 있냐? 중국이 지금까지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LFP 전구체를 국내 최초로 양산하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LNF 같은 기업들은 이제 전구체가 아니라 LFP 양극재를 생산하는 것이고, 에코앤드림은 LFP용 전구체를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이 LNF도 LFP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는 일부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요. 즉 LFP용 전구체를 말하는 거죠. 예. LFP용 전구체를 중국에서 상당 부분 조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LNF 공식 코멘트 보시면 LNF 공정개발연구소장 인터뷰. 국내 양극재가 탈중국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전구체의 국산화이다. 그쵸? LFP용 양극재를 만드는 이 LNF가 아직도 예, 중국산을 상당히 쓰고 있다. 탈중국을 위해서 전구체 국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LNF도 이 중국산 전구체 의존도를 줄이고자 새만금에 LS LNF 배터리 솔루션을 짓고 LFP용 전구체 국산화를 추진 중이죠. 음. 에코앤드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특정 고객사에 종속되지 않는다. 어떤 특정 고객사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LFP 전구체 설비를 초기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 LFP 전구체도 찰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LNF는 애초에 LFP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전구체를 중국산에 좀 의존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왜? 미국의 탈중국 정책 때문에. 그래서 LLBS에서 새만금 LLBS에서 LFP 전구체를 생산해서 LFP 양극재로 납품할 것이다. 즉 완전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라는 거예요. LNF는 자체적으로 LFP용 전구체를 이렇게 LLBS 통해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른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에코앤드림 같은 이런 단독적인 업체에서 납품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게든 발생을 할 거라는 건데 에코앤드림이 그런 수요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샘플 공정을 통해서 여러 업체, 잠재 고객들과의 접촉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을 잘 만들어서 제품 승인을 받고 실제 대량 양산까지 가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좀 걸리겠지만, 추후 잘 추진이 된다면 LFP, ESS 부분까지도 어 연결될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초기 성장하는 회사이고 이제 막 기술력을 가지고 공장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밸류체인 고객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 납품처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납품처를 찾았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납품처를 갔는데 수요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닐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둘씩 해결이 될 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맞다. 산업이 커지고 다양한 폼팩터리 나올 것이고 비중국 정책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고 방향이 맞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왜? 초기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주가 변동성이 큰 것이고, 그리고 시가총이 낮은 겁니다. 시총이. 그런데 하나둘씩 해결이 되면서 좀 안정적이고 좀 시장에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자리를 잡는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되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생산 규모가 5만 톤이고요. 에코원드림 생산 규모가 3만 5천 톤이에요. 기술 부분도 비슷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에코프로 BM에 대부분 납품하고 있고 신규 고객은 거의 찾지 못하고 있고,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그런 신규 고객이 나올 그런 전망이에요. 에코앤드림도 비슷해요. 가동률 자체는 조금 미진하지만 상황 자체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기술력도 괜찮고 이런 고객사 레퍼런스도 그렇게 뭐 딸리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입증되지 않은 부분들이나 앞으로 검증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초기 성장 상태에서
초기 계약했었던 그런 고객사의 일시적 부진으로 실적마저 꺾여 버리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의 방향성과 흐름들과 함께 에코앤드림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함께 보면 충분히 추후에 전구체 부분에서의 탑 티어 회사가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현재 LFP와 ESS 부분의 밸류체인 업체들의 동향들을 보면 이제 배터리 셀 3사는 LNF나 포스코페처엠과 같은 업체들과 이 계약을 하고 있고 해서 에코원드림이 추후에 LFP용 전구체를 이제 양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에코앤드림이 직접 배터리 셀사에 납품을 할지 아니면 양극재사의 전구체를 납품해주는 2단계 공급자가 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업체들이 본인들이 할 수가 있어도, 만약에 LNF가 LFP 양극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LFP용 전구체를 LLBS에서 만들어서 양극재로 이제 납품을 해서 이제 일원화 과정을 잘 구축을 해 놨다라고 해도요, 이 회사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특정 공급망에 100% 의존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걸 또 리스크로 생각을 해요. 예, 특정 공급망 하나에 의존하는 것을 리스크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업체들도 공급망 다변화 노력들을 앞으로 상당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이 이렇게 비중국산 LFP 전구체를 신규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도 이 셀사와 양극재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딜이 될 수가 있고요. 미팅이 될 수가 있고 매칭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적인 이 회사만의 기술력으로 뭔가 좀 다른 물성의 LFP 전구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ESS라고 해도 무조건 다 똑같은 ESS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LFP도 무조건 다 같은 LFP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코앤드림이 나중에 어떤 LFP를 만들 수 있을지를 봐야겠지만, 에코앤드림이 만들어낼 수 있는 LFP 전구체의 특성이 어떤 고객사에게는 마음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전환 미드니켈과 리튬 망간리치 전구체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개발하는 큰 방향성과 이유는, 지금 전기차 부분이 업계에서 많이들 저가형을 요구를 하고 계시죠. 예, 가격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에 LFP를 많이 넣었었는데, LFP는 조금 아쉽게도 가격은 싸지만 이 에너지 밀도라든지, 즉 성능이나 이제 무게 같은 부분들이 좀 니켈계보다는, 삼원계보다는 뒤떨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LFP보다는 에너지 밀도나 성능이 좋고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LFP와 거의 동일한 이런 고전환 미드니켈과 리튬 망간리치 부분들을 이 완성차와 셀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LFP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비슷하고, 가격은 비슷하고 성능은 높은 그런 3원계 양극재를 LFP를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완성차와 셀단에서 먼저 이 구도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성차와 셀단에서 먼저 이런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이 개발을 했을 때 나중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나중에 미래에 완성차와 셀단에서 신규 제품을 요구할 때 에코앤드림이 대응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LG엔솔과 GM이 합작해서 리튬 망간리치용 전기차, SK온과 현대차의 고전환 미드니켈이 탑재된 배터리용 전기차들이 27년, 28년 양산 계획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그런 양산 계획 공개이고, 다른 업체들도 진출할 계획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먼저 SK온과 현대차가 고전환 미드니켈 HVM을 키우려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에코앤드림은 현대차 SK온 쪽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었죠. 제품을 이제 하이니켈, 단순 하이니켈 부분에서 HVM용 하이니켈 전구체로 제품을 이제 바꿔서 납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35,000톤 새만금 캐파에서 지금까지는 80% 비율의 하이니켈을 계약해서 납품을 할 계획이었다면, 이제 시장이 좀 침체되니까 현대차도 좀 저렴하고 잘 팔릴 수 있는 전기차를 개발해야 팔리겠죠. 그쵸? 그러면 배터리 스펙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코핸드림도 이런 바뀔 수 있는 배터리 스펙에 맞춰서 개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리튬 망간리치 쪽은 포스코퓨처엠과 LG엔솔, GM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핸드림이 1차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한두 개의 신규 제품에 고객사 승인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 뭐 하이니켈, 기존 하이니켈계일 수도 있지만 뭐 리튬 망간리치나 고전압 미드니켈계 신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SK온 현대차 쪽 라인일 수도 있고, 뭐 LG엔솔, GM이 또 리튬 망간리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1차적인 신규 제품에 대한 계획이고, 또 나중에는 LFP 전구체나, 그리고 이제 뭐 전고체용 전해질이나 전고체용 양극재,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은 수요가 닿겠죠. 그리고 에코핸드링 같은 한국계 전구체 회사가 이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비중국계 전구체, 비중국계 배터리 소재 부품들을 조달하고자 정책을 개정했잖아요. 거기에서 PFE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PFE 가이드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핵심 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부분과 배터리 부품 소재, 즉 전구체 양극재 전액 부분을 분리해서 보는데, 전구체는 핵심 광물 업스트림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구체는 배터리 소재 부품 라인에 들어가 있고, 배터리 소재 부품 쪽 라인은 2026년 올해부터 중국산을 40%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5%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배터리 셀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 소재의 중국산 비중이 올해부터 40%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 전구체 단독적으로 40% 이하로 줄여져야 되는 게 아니고 배터리 부품 소재의 전체 원가 비율에서 40% 이하다. 그러니까 양극재, 뭐 전구체, 전액 등의 전체 비율이 40% 이하로 줄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배터리 셀의 원가 비중 중에서 전구체, 양극재, 전액, 뭐 분리막 등등 다 포함해서 15% 이하로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비중국계 전구체가 사용될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사들의 탈중국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PFA 탈중국 법안에 따라서 배터리사들은 공급망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운 전구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 공급망 전환이 전구체가 쉽냐라고 한다면, 먼저 흑연 같은 부분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 등지에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구체는 이미 한국에서 공급망이 상업화 단계, 실제 생산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사들은 이 미국의 PFE 조항에 따라서 공급망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운 전구체부터 중국을 대체하는 비율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 배터리 전체 제품에서 원가 비율이 양극재가 약 50%이고 양극재의 원가 비율 중에 전구체가 약 65%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이 배터리 셀 안에 들어가는 원가 비율 중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한 뭐 35% 가량 되겠죠. 실제로 뭐 계산해 봐야겠지만 배터리 셀에서 양극재가 50% 차지하고 양극재의 비율 중에 전구체가 65% 차지하니까, 계략 그냥 생각해 보면, 암산해 보면 배터리 셀의 원가 비중 중에 전구체가 거의 35% 정도 차지하겠죠. 이 정도? 30에서 35% 정도 차지하겠죠. 그런데 PFE 조항에서 MACR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 해석을 좀 해드리면 MACR 비율이라는 것은 이번에 이 미국의 트럼프가 직접 IRA를 개정했고, 여기에서 미국 세액공제 요건에서 쓰이는 직접 재료 비중 비중국계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에서 비중국 조달 비율을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6년부터는 이 MACR 비율이 한국 비중국계가 60% 이상 쓰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터리 셀의 재료비 중에서 어떤 재료가 가장 원가 비율이 높다라고 했죠? 전구체라고 했죠. 예. 전구체가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원가 비중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셀 회사들은 미국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MACR 비율을 60% 맞춰야 하는데 60%를 쉽게 맞추려면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재료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구체라는 것이 이 MACR 비율을 맞출 때 가장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구체 부분들에 대한 계약 확대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네,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4분기부터 신규 고객사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27년 추가 수요들을 대비한 현재 증설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고 에코앤드림은 이미 있는 35,000톤에 대한 현재 가동률이 좀 미미한데 이런 PFE 관련 정책으로 앞으로 26 하반기 이제 연말 연초 신규 승인될 신규 제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제품들의 수요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미국의 PFE 정책에 따른 이 전구체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 수혜도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이 회사의 개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예, 그동안 많이 걱정하시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이고 오늘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긴 했을지라도 이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락이 사실 에코앤드림의 그런 회사적인 측면, 산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악재가 크게 발생했다거나 성장성 요인이 갑자기 사라졌다거나 기울어졌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들 아시잖아요. 이번 한 달간 장세가 어땠나요? 한 달간 굉장한 글로벌적인 반도체 쏠림 현상들이 있었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출시로 인해서 정말 극단적인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이런 다른 중소형주들의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하필 그런 매크로적인 증시적인 측면이 안 좋아질 때 코스닥 150 편출이라는 이슈까지 있어서 과거에 24년 중순쯤에 코스닥 150 편입됐을 때 들어온 투자 신탁과 연기금들의 물량들이 이번 하필 매크로 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폭탄 매물이 한 번에 나와 버리니까 추가 하락을 더했고 막바지로 코스닥이 밀려 버리니까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만에 30%가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었는데 산업이나 회사적인 부분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매크로 플러스 이런 수급적인 요인 거기다가 이제 종목 리밸런싱 관련된 그런 수급 요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나 산업적으로 성장성 요인이 저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진 하락세는요. 100 이면 100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10년 넘게 했는데 제가 에코앤드림처럼 비슷하게 빠졌었던 업체들을 이번에 1-2 주일 동안 검증을 쭉 해 봤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산업이나 이 기업적인 성장성 저해가 아닌 단순 매크로적으로 악재받아서 빠졌었던 기업들은 다시 회복하더라. 즉 쉽게 말하면 성장성이 있는 회사는 빠졌다가 더 빠져서 추락하지 않더라. 빠졌다가 회복을 뭐 V자 반등으로 올라가든 바닥을 이때 패턴처럼 빠졌다가 바닥 잡고 올라가든 빠졌다가 바닥 잡고 올라가든 어쨌든 회복을 하고 이 시점부터 매물대로 다시 회복을 하고 여기서 성장성이나 모멘텀이나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런 스토리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잘 결합돼서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느냐 그런 부분들이 속도로 작용하고 상승의 파워로 작용을 해서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진다. 일단 회복을 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왜? 산업과 기업의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1분기 실적이 다소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 방어를 못 해준 부분으로 반영됐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앞으로를 봐야죠. 앞으로를. 예, 앞으로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었던 내용들로 인해서 그런 성장성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성장성들이 실제 구현되고 실현되고 분기 보고서에 찍히는 그런 실질적인 타이밍들이 주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게 도와줄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소 쪼끔 느릴지라도 패턴은 쪼금 다를 수 있을지라도 회복은 될 거다. 예. 뭐 바닥을 뭐 2 번, 3번 짚고 이렇게 올라가든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하든 아니면 바닥을 한 번에 V자로 찍고 원바닥으로 올라갔다가 추세를 잡고 이렇게 반등을 하든 어쨌든 다시 출발을 하기 위한 회복기와 매물대 안착을 시도하는 그런 국면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약간 좀 보이시지 않나요? 에코앤드림이 이게 종목이 좀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줘요.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도 주가가 그래도 안착을 좀 하고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가 요렇게 크게 세게 빠진 적이 있어요. 여기 낙폭의 퍼센트를 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50% 47% 인데 50% 라고 할게요. 매물대 고가로부터는 62%가 빠졌죠. 그러니까 평균 45% 에서 65% 정도 낙폭을 과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종목이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더라. 이번에도 매물대로부터 마이너스 65%가 빠졌습니다. 평균 낙폭 과대주의 하한선을 이번에 찍어 버렸죠. 마이너스 65% 하한선을 거의 평균에서 하한을 찍어 버리는 그런 과대 낙폭을 최대 과대 낙폭을 찍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최대 과대 낙폭 구간을 찍고 이제 반등을 좀 세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평균 과대 낙폭의 낙폭 퍼센트를 보면 '더 이상 빠질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거 패턴도 45% 고점부터는 65%가 빠졌다가 횡보하다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바닥에서는 350% 매물대에서는 20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낙폭 과대 이후에 돌려주는 패턴이 충분히 나올 거라 보는데 과거처럼 고가를 단숨에 직전 고가 있죠. 직전 고가를 뚫어주는 상승은 당장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직전 고가를 뚫으려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바로 5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패턴 자체만 보면은 약간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보여요. 그죠? 이렇게 보이죠? 매물대에서 45에서 65% 정도 하락을 하고 이제 돌려주는 이런 패턴이 보이시죠? 그쵸? 약간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런 패턴이 있긴 있는데 트리거로 보면은 이제 11월 중간 선거 기점으로 2차전지 회사들이 좀 민주당이 압도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2차전지 회사들 중에서 전구체 회사들은 4분기로부터 신규 제품들이 좀 승인되고 27년 1-2분기 좀 괜찮은 실적 전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과거 패턴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은 뭐 그거는 가 봐야 되겠죠. 정말 낙관적인 시나리오이고요. 방금 그것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실적이 안정화되고 산업이 상당히 개화가 되고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정책 효과와 함께 해당 회사의 기술력이 인정받는 이런 4 가지 사슬이 같이 반영될 때 매물대로부터 급격한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 4 가지 사슬이 발현되는 시기는 저는 본격적으로는 27년 하반기에서부터 2030년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이 트럼프 이 교체에 관련된 미국의 선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업의 개화도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고 탈중국 정책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충분히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는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매물대까지 회복하는 기간이나 속도나 파워 같은 부분들을 감히 예상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놓긴 했지만은 이거는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고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어떠한 산업, 정책, 이 회사들의 직접적인 실적과 기술력들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질 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 사이의 패턴은 뭐 시장이 정말 좋아지고 뭐 코스닥 부양 정책이 딱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매크로적으로 V자로 올라가서 이렇게 안착할 수 있는 것이고 안착했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긍정 시나리오죠. 아니면은 다소 좀 약해. 좀 올라가다가 또 매물 맞아 가지고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 반전해. 여기서 바닥 계속 잡다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좋아져 가지고 한 번에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하죠. 아니면 뭐 코스닥이 정말 1차적인 기술적 반등으로써 한 번 더 N자 형태로 내려간다. 한 번 더 약간의 바닥을 이탈하고 아랫골이 달고 뭐 이런 패턴으로 바닥 잡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총체적인 산업과 정책과 에코핸드림의 그런 본질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 매물대 회복은 충분히 아무리 비관적이라도 매물대 회복 정도는 충분히 시간 들여서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매물대 회복한 부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슈팅 타이밍이 제일 것 같아요. 에코앤드림의 이제 실적 부분이라든지 추가 고객사 제품들이 기반이 되겠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ESS나 로봇 쪽 내용들, 뭐 자율주행용 전기차 부분들, 좀 모멘텀적으로는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그 타이밍에 맞게 특정 시기에 어떻게든 움직이다 이렇게 움직이다 갈 수도 있고, 바닥 잡다가 이렇게 움직이다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이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는 이 매물대를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돌파할 거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이 회사를 2030년, 2031년, 2032년까지 볼 거예요. 보고 있고 그렇게 계속 영상을 할 거고 회사를 추적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회사가 저는 한 10만 원, 15만 원대까지도 달성 가능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고, 그 역량, 이 산업과 정책이 받쳐지는 과정 속에서 역량이 이 실적으로 전환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지금은 거대한 북구간이고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실현이 된다면 패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정확하게 예측하진 못하죠. 네, 예전에 이런 구간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구간과 비슷하고 이건 바닥 잡다가 일단 돌려낼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이 좀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회사를 투자해서 결국은 이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회사도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회사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최대의 성과를 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저는 시가총액 2조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에코앤드림이 그런 기술적인 측면과 산업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 수혜를 받았을 때 10만 톤 정도까지 증설을 했을 때 매출액이 약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정도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 1,000억 원대에 멀티플을 20배만 적용을 해 줘도요. 성장주가 아니죠, 20배면은. 성장주는 50배 정도까지 적용해야 돼요. 예, 정말 보수적으로 영업이익 1,000억 원에 20배 보수적인 멀티플을 줘도 시가총액 2조 원. 시가총액 2조 원이면은 10만 원대예요. 여기 2조 원대면 10만 원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에코앤드림이 많은 부분들이 실현이 되고 했을 때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움직이다가 이번에 낙폭과대를 매크로적이나 1분기 실적으로 좀 맞았지만 회복을 하다가 산업과 정책이 받쳐지면서 에코앤드림이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기술 역량들을 이 각종 배터리 고객사들이 인정을 해주고 납품 레퍼런스를 같이 쌓고 수주 계약들을 예, 발생하게 하고 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채널이 만들어지고, 예, 움직이다가 매물대가 잘 쌓이고 특정한 뭐 엄청나게 큰 뭔가 산업적 정책적 혹은 스토리성 붐이 불었다, 한번 펌핑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정말 적자가 폭이 심한 로봇주나 바이오주들도 시가총액이 1-2천억 원대에서 2조 3조까지 슈팅이 나온 그런 올해 초반, 작년 후반 흐름들 기억나시잖아요. 실적과 영업이익 없는 뭐 로봇 이상한 뭐 작전주 형태 로봇주들도 예, 로봇 붐 불 때 주가가 10배, 20배씩 튀어버리고, 이번에 뭐 광통신 관련주들도 실적 안 나는데 바닥에서 30배씩 튀어버리고, 그죠? 그런데 충분히 그런 테마성 주식들과 다르게 기술 역량이 기존에 10년 이상 확보가 되어 있고, 산업이 커져가는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뀌어가는 초입 구간에 들어서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는 이 회사가 실제로 실적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은 충분히 다시 매물대 위에서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고 최종적으로 큰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시기가 27년, 28년, 29년, 30년, 뭐 31년 이렇게 장기 플랜에서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말 27, 28에 정말 갑자기 확 좋아진다라고 하면 곧바로 비슷한 패턴처럼 이렇게 V자로 확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요런 식으로 센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실적 전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당분간은 이 박스권 근처에서 좀 바닥을 더 뭐
디딜 수도 있고 매물대 상단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정말 본격적인 톱니바퀴가 모든 것이 맞물려졌을 때 그럴 때 슈팅이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음 물론 이런 부분도 지나가 봐야겠죠,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지.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에코앤드림이 PBR이 0.6 배입니다. 예. 지금 자본 가치 대비해서 0.6 배만큼의 시가총액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저평가라는 거예요, 저평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PBR이 3 배입니다. LNF가 2.5 배 정도 되고요. 대부분 배터리 양극재 및 셀 회사들의 PBR이 평균 2 배에서 4배 정도 사이입니다. 에코앤드림이 평균 PBR 수치를 반영받으려면 지금 주가가 한 2만 원대 위에 와 있어야 돼요. 예, 평균 업계의 그런 흐름들을 반영받으려면 주가가 이 위에 2만 원대 매물대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역사적으로 계속 지지받았었던 바닥 구간이 한 16,000, 17,000 위, 한 16,000 원에서 2만 원대 사이자 이 매물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본질적인 지금 평가를 받기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매크로적인 이슈로 떨어진 거고 이참에 많은 분들을 이제 손절시켜 버리고 뭐 그런 특정적인 뭐 수급 요인들이 있겠죠. 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저한 저평가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김민용 대표이사께서도 "현재 회사의 주가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이제 생각하시고 뭐 제가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이제 많이들 힘드실 거고 예, 향후 전망이 실현이 되는 게 맞나, 정말 회사가 멀쩡한 건가, 예,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요. 각종 안 좋은 찌라시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 영상 보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내용 토대로 혹은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장기 비전과 장기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들고 가셔서 예, 최대한 좋은 성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전망이자 개인적인 그런 분석이고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팔고 나가셔야죠. 네. 제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투자 끝까지 하시는 것이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네, 본인 판단으로 나가셔야죠. 저는 일관적으로 장기 비전 보고 계속 얘기 드릴 겁니다. 회사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주가 때문에 회사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회사의 그런 본질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밀려서 별로 마음은 안 좋지만 충분히 시간 들여서 다시 회복할 그럴 역량이 있고요. 산업 커지고 정책 우호적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 약간 요런 식으로 반전해서 최종 저는 한 10만 원 부근 시총 2조 이상도 보고 있다 정도, 제 개인적인 그런 예 뷰도 좀 공유를 좀 드려 봅니다. 그 타이밍이 좀 빨리 도래한다면 28 년이 될 수도 있겠고 뭐 29년, 30년, 좀 길게 된다면 32년 이후에도 올 수 있겠지만 평균 주가 한 2만 원대 부근에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좀 잘 잡으신 분들은 만 원대 한 중후반에 잡으셨을 거고. 그쵸? 한 이 정도 평균 매물대로부터 한 10만 원 정도까지만 가도 얼마예요? 수익률이 한 5배, 6배 되죠? 대여섯 배 정도 되죠? 예. 물론 이 3 년, 4년, 뭐 5년 투자가 정말 까마득할 수 있고 예 '언제 오냐 그 시기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3 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단타나 스윙으로 해서 내 원금의 6 배를 불릴 수 있나?' 에코앤드림 홀딩에서 이거 불리는 것보다 단타 스윙해서 여섯 배 불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에코앤드림 전망이 괜찮아 보인다, 공감한다, 한번 갖고 가 보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까지 갈지 모르죠. 주가가 튈 때는 또 정말 말도 안 되게 튀어 버리고 빠질 때도 말도 안 되게 빠져 버리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중간에 쪼끔 이제 회사가 전망보다 쪼끔 음 악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들은 차차 가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산업이나 정책이나 에코앤드림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장기 사업 방향성이 10만 톤 정도까지 예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가 봐서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라는 게 가능성이 하는 거잖아요. 예, 가능성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투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6 배까 뭐 10만 원까지 홀딩할 필요도 없고요. 중간중간 뭐 본인의 뭐 성향에 맞게
잘 이제 뭐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개별 기호이죠. 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었고, 결론적으로는 거대 낙폭 구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신고가 부근 혹은 이상 재도약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산업, 정책, 기업 역량 충분하다라고 좀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고요. 오늘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네, 참조하셔서 좋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